자, 13명의 사망자를 낸 인천 영흥도 낚싯배 참사. 사고 발생 하루가 지났지만 아직까지 2명은 실종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해경은 낚싯배와 충돌한 급유선 선장 등 2명을 긴급 체포했는데요. 낚싯배 충돌 사고와 관련한 몇 가지 의문점들에 대해서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진교중 침몰 선박 인양 전문가 정운채 전 해군 해난구조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 대장님, 지금 안타깝게도 2명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실종자를 찾는 게 좀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물론 지난 야간에도 불구하고 예. 물속에서 또 수상해서 가용 방법을 다 했다고 현장에서 보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실종자가 2명만 못 찾았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이 배 안에 있거나 아닌 다른 사람들하고 같은 부류에 있었으면 찾았을 것 아닙니까? 예. 근데 그 두 사람 안 보였다거나 구조사의 눈에 안 보였다는 거 아닙니까? 왜 안 보였을까? 구조사가 못 본 경우도 있고 구조사가 아예 볼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물속에 있으면 구조사가 못 보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어제 가장 바라고 싶은 사항은 국민들이 원하는 사항은 아주 극히 어렵습니다만 희망적인 사고로 본인이 수영을 해서 문대에 갔다거나 그래서 아직도 살아있다거나 가장 바라는 상황이겠죠. 예. 근데 이럴 가능성은 제가 볼 땐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렇다면 사고 난 지점에 있거나 배 안에 있거나 이것이 가장 확률이 높았는데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마지막으로 같이 휩쓸려 갔다. 휩쓸려 갔는데 구조사의 눈은 안 보였다. 그럼 혹시나 구조사 눈에 안 보였다면 물속으로 휩쓸려 갔을 수도 있고 물속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뭡니까? 가장 우선 사고 지점이 없었고 선체에 없었고 그러면 시간은 지났고 어제보다는 훨씬 더 확대될 수밖에 없고 찾을 확률은 어려워진다. 이렇게 분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출항할 당시에 22명 전원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구명조끼를 입고 있으면 물 위로 떠올라서 찾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도 이제 낚싯배를 몇 번 타봤는데 예. 선장 같은 경우는 구명조끼를 입지 않습니다. 그다음 이제 그 20분이 그 낚시를 하러 가셨는데 예. 이분들 중에서도 화장실을 간다든지 예. 또는 잠깐 볼 일이 있을 때는 구명조끼를 벗을 수가 있습니다. 마침 그 시점에 사고가 발생했다 하면은 구명조끼를 안 입었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다는 것은 발견될 수가 없는 거고 예. 만일에 구명조끼를 입었다 하면은 사람이 살아있든 사망을 했든 다 뜨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 즉 구명조끼는 가장 잘 보이도록 오렌지색으로 돼 있습니다. 예. 바다색과 가장 배치되는 색. 오렌지색으로 돼 있어서 사람 눈에 띄는데 안 띈다. 안 띈다는 것은 지금 물 밑에 있든지 또는 휩쓸려 가다가 어떠한 어구나 이런 데 걸려서 지금 안 나타난다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수상 수중도 중요하지만 배가 충돌한 그 위치부터 예. 쭉 떠밀려서 어느 위치에서 멎어서 인양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이동 항로를 전부 다 잠수사가 수색해야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모든 이 사람은 물에 빠지면 익수자는 여름에는 3, 4일, 겨울에는 5, 6일이면 다 뜹니다. 예. 그러면 뜰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 요 방법 외에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실종자의 수색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봐야 되는 것 같고 네. 사망자가 상당히 지금 많은 사고입니다. 어제도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를 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본다면 이렇게까지 사망자가 많이 나온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현장에 사고를 당한 사람의 정확한 진술이 아직까지 모르겠고 예. 우리는 다만 이건 추정으로 하는 겁니다. 예. 어제 보시다시피 파손 개수를 보면 상당히 파손 개수가 깊어요. 예. 그럼 충격이 좀 강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충격이 강했다는 것은 우리가 자동차 안에서 충격하고 저런 배 안에는 예를 들면 안전벨트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예. 그냥 자유자재로 있는 상태에서 충격을 오는 겁니다. 그 충격 자체가 몸에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대로 받는 내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충격을 받고 어디에 부딪히거나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 또한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찬물이 들어온다. 어제 같은 경우 보면 바닷물이 거의 10도 이하입니다. 예. 이거는 엄청난 충격이에요. 안 그래도 충격에 의식도 없을 수도 있고 그 충격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다 덤으로 찬 바닷물이 들어왔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서 짧은 시간에 많은 인명을 손상한 원인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막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리고 사망자 분들 중에 대다수가 선실 내에 갇혀서 있었다고 하던데 뭔가 그렇다면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는 밖으로 나오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자 지금 보시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갑작스런 충격에 의해서 그 배에 있는 구조물과 부딪힐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의식을 잃고, 그다음에 찬물이 들어오면서 배가 180도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예. 이 상황에서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시점에서 갑자기 일어나니까 자기가 어떠한 그 무의식적, 무반사적으로 밖으로 탈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행동을 못하고 그 안에서 그냥 그 큰 사고를 당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밖에 나와 있으면은 사고가 났을 때 더 좋지 않느냐? 사람이 사고 난다는 그런 꼭 그 상황을 대비해서 다닐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밖에 나오면 춥고 또 안전하게 배 안에서 쉬었다가 낚시하는 지점까지 가서 그때 나가서 낚시를 하면 되는데 굳이 이동 간에도 언제 사고 날지 모르니까 밖에 나와 있다? 이건 그 사고가 꼭 난다는 규정이라면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평상시 보통 배는 다 배 안에서 대기를 하고 목적지 가면 나와서 구명조끼 입고 낚시를 하고 다시 올 때는 또 타고 들어오고 이런 게 보통적인 상식입니다. 정 대장님 어제 보면 이제 선실 안에 있었던 분들 중에 좀 이렇게 희생자가 많은데 우리가 교통사고를 보통 당할 때와 외부에서 그리고 어제 배에서 배와 배끼리 충돌할 때 이게 물은 흡수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충격이 좀 덜하다라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 충격이 얼마나 센지 사실 가늠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충격이 왔나라는 것은 물에서 사람이 부딪혔을 때 얘기고 예. 배가 충격을 했을 때는 그 충격이 그대로 전달되는 거죠. 그 중요한 문제는 똑같은 배와 충격을 했더라도 아까도 제가 어제도 내가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대형 함정하고 소형 함정이 부딪혔을 때 그 충격이 이면 확실히 다른 겁니다. 대형 함정은 바로 치는지도 모르고 갈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소형 함정은 뭡니까? 바로 전복이 될 수 있고 그 충격이 직접 흡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충격을 했더라도 양 배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크기로 부딪혔냐에 따라서 그 충격의 강도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대형 함정은 충격을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충격이라고 쉽게 설명을 예를 들면 좀-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국민들이 이야기하게 일반 네. 육상 교통사고로 봅시다. 예. 대형 트럭에 아주 조그마한 경량차가 갑자기 충돌을 했다. 예. 경량차가 받는 거하고 대형 트럭이 받는 거 충격을 받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다. 대형 트럭은 받치는 것을 모르고 갈 수도 있어요. 예. 이만큼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는 벌써 10톤 미만짜리고 300톤 이상짜리입니다. 그럼 그 충격이 강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는 그걸 거죠. 선실에서 다 흡수를 하는 건가요? 앉아 있는 그 충격을 받는 순간에 그 배는 그대로 충격을 받는 거죠. 예. 그 충격을 받고 우리 뭡니까 안에 있는 승객들은 뭡니까? 그대로 내 몸을 그냥 받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안전벨트에 잡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유롭게 있는 몸 아닙니까? 예. 그대로 받는 거죠. 그 받아가고 내가 몸이 넘어질 수도 있고 부딪힐 수도 있고 의식을 잃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꼭 전문가에 대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에 계신 분들 중에도 지금 의상- 생존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예. 이분들 같은 경우는 똑같은 충격을 받았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이 예를 들면은 그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예. 가에 앉아 계신 분들하고 가운데 앉아 계신 분들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가에 계신 분들은 그만한 충격을 다 몰아서 받고 예. 가운데 계신 분들은 좌우에서 완충을 해주고 어제 같은 경우 사고에도 갑판 위에 3명이 있었는데 충돌 순간에 뛰쳐나갔다고 하지 예. 않습니까? 엄청난 충격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큰 트럭이 갈 때 오토바이가 트럭 뒤 바퀴에 약간 스쳤다. 그렇지만 오토바이는 몇십 메타 굴러서 떨어지고 자동차는 못 느끼고 그냥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적은 배는 바로 충격이 와서 전복이 되고 큰 배는 그냥 모르고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부딪힐 땐 사실 속도가 또 충격의 정도를 가늠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사고가 난 지점이 영흥대교 밑에 협소로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보통 이런 곳에서는 속도를 좀 줄인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협수로라는 개념도 우리가 여기서는 협수로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딱 부러지게 협수로가 어떤 경우다 하는 건 뭐 문자 그대로 하면 좁은 수로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협수로라는 것은 작은 섬에 어선들이 들락날락 하는 데는 좁아도 협수로로 안 그래요. 예. 근데 대형 함정이 들어가는 목포항
진해항, 인천항은 반드시 협수로가 있습니다. 예. 왜? 대형함이 들어가 수로가 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좁기 때문에 협수로라 그런 거예요. 지금 이런 경우 협수로 어제도 내가 많이 설명했던 협수로에서는 왜 배 타고 있는 운항자들이 더 긴장을 해야 되나? 위험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예. 예를 들면 자동차가 병목 현상이 나오면 훨씬 차가 되면 많이 몰리고 좁잠 쓰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장비도 100% 가동을 해야 되고 거기 타고 있는 사람들도 100% 긴장도를 높여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못하고 가면은 이런 사고는 훨씬 쉽게 말하면 사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협수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저희가 뭐 망망대해 이런 얘기도 있듯이 바다 하면 참 넓고 근데 저 넓은 데서 바닷길 정작 이 배가 갈 수 있는 바닷길은 정말 한정이 돼 있다라는 걸 이번에 좀 볼 수 있었던 게 그 길을 굳이 이렇게 큰 배와 작은 배가 같이 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길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옆으로 가도 되지 않습니까? 옆에는 수심이 낮아서 가면은 배가 얹히니까. 예. 딱 수로라는 것은 배가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수심이 확보가 되는 게 그 수로입니다. 예. 그러니까 협수로라 하면 배가 지나갈 수 있는 그 수심이 그 한계가 되는 수심 폭이 짧다는 얘기고 예, 예. 광수로라는 것은 수심이 깊은 수심이 넓어서 배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한다는 여러 얘기인데 대가 다닐 수 있는 그렇습니다. 예. 협수로라 하더라도 협수로에도 들어가는 길, 나가는 길, 자동차도 그 중앙 분리대가 있어야 하고 한쪽은 오른쪽으로 가고 한쪽은 반대로 가지 않습니까? 예. 백길도 마찬가지 다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표가 다 있습니다. 그 교통 사인이 있듯이 자동차 길에 예, 예. 마찬가지 백길도 다 부위가 있고 표시가 다 있어서 야간에는 빨간 등, 파란 등, 예, 예. 이게 또 불이 깜빡거리는 횟수 몇 초에 몇 번 깜빡거리는가 해서 이 길로 배가 너 가라 하고 가야 되고 앞배가 천천히 가면 뒤따라가는 배가 추월을 못하게 생겼으면 마찬가지 속도를 낮춰서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가도록 되어 있고 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런 규정을 안 지키니까 사고가 나는 거죠.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게 한정돼 있는 길이면 분명히 조심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누구보다 그 선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40년을 운항을 하셨다고 하는데 누구보다 잘 아실 거고 유조선 역시 마찬가지일 거고 그러면 서로 온다는 것 정도는 인지를 분명히 했을 텐데 어떻게 이런 사고가 그래서 이것을 다시 쉽게 육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호를 보면 직진 신호가 있죠. 예. 직진차는 뭡니까? 그냥 직진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예, 예. 우리 배에서는 유지선을 갑니다. 자기 방향을 쭉 항로를 가면 되는 유지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갓길이라는 거 있죠. 네. 사실은 갓길로 가면 안 되죠. 예. 갓길로 가는 차가 불법을 하는 차가 있죠. 예. 그다음 우회전을 하는 차가 있죠. 예. 우회전은 어떤 경우입니까? 내가 우회전을 한다고 불법은 아닌데 우회전을 하되 직진차가 오는가 안 오는가 보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주시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런 경우에는 직진차는 자기 직진이가 가고 우회전차는 직진차를 무시하고 가고 예. 갓길로 가는 차가 막 있고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방금 우리 그 진 선배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제가 이 사고는요 금방 알아집니다. 예, 예. 피해 구명하고 선장이 눈 뜨고 있기 때문에 금방 알아져요. 조사하면 나옵니다. 나오는데 예.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사고가 났을까? 질문하시니까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예. 우리가 추정하는 것은 이겁니다. 자, 여기서 똑같은 종으로 말하면은 그 급유선은 유조선에 해당됩니다. 예. 왜? 덩치가 크고 무거우니까 나는 내 속력으로 큰 무리가 필요하고 내한테 방해가 오면은 신호를 알려주면서 가면 돼요. 예. 자, 예를 들면 가정입니다. 낚시선은 우회전을 한 차일 수 있어요. 예. 우회전하다 불법은 아니에요. 다만 우회전을 할 때는 직진차가 오느냐 하는지 보고 가야 됩니다. 예. 이런 것을 무시하고 내가 아무리 유지선이나 직진차를 하더라도 우회전차가 들어오면 아무리 유지선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너무나 상식적인 거예요. 이것이 공교롭게도 전부 다가 지키지 않았을 때 이런 사고가 생기는 거죠. 네, 그렇다면 좀 대장님이 보시기에는 아직 좀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마도 인재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아, 있는 이거는 인재죠. 인재죠. 당연히 인재죠, 이거는. 네, 뭔가 기상 상태가 원인. 이건 기상 상태 관계없어요. 알겠습니다. 누가 우선해서 가야 한다라는 걸 저희가 지금 단정을 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예. 추정은 해 보았을 때는 그렇습니다. 네. 그 우회전 차량을 낚싯배에 어느 게 저희가 우회전 차량이 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예. 그런 경우에 우회전 차량도 재구시를 안 했고 예. 설령 자기가 직진차가 갈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조심을 우회전 차가 했어야죠. 들어오면 예. 자동차로 멈춰야죠. 직진차라도. 서로가 조심을 했어야 그렇죠. 된다는 이런 상식을 벗어났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선장님께 또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지금 급유선 선장이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피해갈 줄 알았다 또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건 예. 뭔가 판단 미스가 있었다고 예, 봐야 돼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급유선 배는 크지 않습니까? 예. 큰 배는 항상 유지로 가고 적은 배는 큰 배가 지나갈 때 피해 줍니다. 왜냐? 큰 배는 한번 이게 회전을 하는데 엄청난 그 거리와 각도를 줘야 되기 때문에 큰 배는 계속 적은 배들이 있으면 기적을 울리면서 내가 이거 가니까 내가 행동이 부자연스러우니까 좀 피해 주라. 적은 배들아 피해 주라 하고 신호를 보내야 하는데 과연 그러면 그 신호를 보냈다고 해서 자기가 할 일을 다 한 게 아닙니다. 왜? 상대방이 알아듣고 예. 상대방이 피해 줘야 되거든요. 예. 상대방이 알아듣고 못 피할 때는 자기가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쌍방간에 다 같이 행동을 해야 되는데 쌍방간에 행동을 않고 믿고 네가 피해 가겠지. 또 내가 피해 주겠지. 하다가 보면 이런 사고가 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전복된 당시 상황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배가 전복이 되고 지금 언론에 에어포켓이라는 예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또 생존을 했고 3명이 떠서 뭐 1시간 넘게 서 있었는데 그 공간에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정신을 잃지 않았다면 다 거기 안에서 살 수 있는 건가요? 뭐 아무리 물이 차갑든 시간이 뭐 한 2시간이 넘든 거기 있었으면은 그럼 좀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건 추정입니다. 예. 만약에 배가 전복이 됐건 충격을 받았건 내가 실질상 아무런 충격을 안 받아도 정상적인 상황이다. 정신이 있다. 예, 정신이 있다. 예. 게다가 내가 호흡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 예. 그러면 살 수 있겠죠. 그럼 살 수 있겠죠. 다만 예. 여기에서 아무리 그들한테로 바닷물은 들어오겠죠. 예. 바닷물에 몸은 어느 일부분이 적시겠죠. 근데 그림을 보면은 영상을 보면은 몸이 온통 빠지는 상황은 아니었더란 말입니다. 가슴팍까지는 예. 그렇다면은 그 정도 시간이면 웬만하면 건들 수 있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추정하는 것은 선박 안에 있던 사람들이 피해가 많았던 이유가 우리가 추정컨대 나름대로 다 충격이 있었다. 예. 충격이 있었고 그 충격으로 의식이 없는데 갑자기 바닷물이 들어왔다. 그것도 찬 바닷물이 들어왔다. 예. 이것이 제일 큰 이유라고 다른 추정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럼 이 저체온증이라는 건 결국 의식은 있고 바닷속에 오랫동안 있어서 체온이 떨어져서 사망을 했다라는 그 저체온증의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저체온증이 직접적인 원인이 안 되고 간접적인 원인은 될 수 있어요. 예. 왜? 인간이 체온이 떨어지면 또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면 의식을 잃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 바닷물을 안 먹었다는 보장을 못 해요. 예. 그러면 의식도 가물가물을 하는 데다가 체온도 떨어진다. 게다가 충격까지 받았다. 이러면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피해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있어서 피해가 커지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긴박한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그래서 구조대가 빨리 도착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해경은 지금 최초로 신고가 접수된 지 30분 정도 만에 도착을 했는데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잠수대가 1시간이 지나서 도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그 최초 상황 접수를 하고 그 현장에 도착하는 구조 세력이 30분 정도 걸려 도착했지 않습니까? 골든 타임을 저희가 30분 정도 보는데 했는데 예. 지금 이제 잠수부들이 늦게 도착했다. 그러면 이 잠수부들이 어디서 왔느냐? 예. 이 잠수부들이 인천에 있어서 인천에서 바로 왔다면은 금방 오겠죠. 예. 그렇지만 이 해경의 잠수부들이 부대가 어디에 있냐? 저쪽 그 부산에 있습니다. 예. 부산에 있고 제가 알기로 그 어느 지역마다 좀 파견대가 있는데 예, 예. 이 파견대가 현장하고 멀면 육로로 이동해서 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뭐 1시간 정도 시간이 걸렸다.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은 걸로 보여지고 또 수상함이 30분 정도 걸쳐서 현장에 도착해서 구조 작전을 수행을 했습니다. 예. 따라서 제가 볼 때는 특별하게 구조 전력이 늦게 도착해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비슷한 질문입니다. 지금 최초 신고 접수 시간 그리고 6시 9분에 신고를 받고 6시 25분에 출동을 했다. 16분이나 지나서 출동한 이유에 대한 의문이라고 할까요? 그냥 그런 현상에 대해서 뭐 조금은 의아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그 이에 부분 제가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해남구조당을 오랫동안 하면서 예. 저는
어떻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직접 가서 산사물을 구해본 사례는 극히 몇 분밖에 안 돼요. 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 말을 왜 들었냐면은 육상에 일구가 있는 골든타임하고 바다에 우리가 좀 전에 우리 선배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바다의 골든타임 개념을 좀 다시 보셔야 됩니다. 예. 이거는 30분이 늦다 안 빠르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 이 사람들이 최선을 다했는데 그 시간 왔다면 어쩌겠습니까? 예를 들면 갈 수 있는 시간에 못 갔다면 책임 추궁해야 되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구조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예. 우리가 잠수사가 어디에서 그까지 갈 동안에 준비하는 시간, 육상 이동 시간, 배 승함하는 시간, 작전에서 가는 시간 예. 다 고려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잠수사가 전 섬에 사람이 사는 곳에 모두 다 있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투자대에 우리 잠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투자대 사건 났어요. 어디 있는 잠수사가 가야 될 겁니다. 적어도 목포에 있는 잠수사가 가야 돼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30분이 어떻게 갑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현실적인 입장을 고려하고 보셔야 됩니다. 내가 물론 이 구조팀 잘못됐다 잘했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현실적인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지만 이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준비된 시간에 신고받고 준비해서 갔는데 합리적으로 갔다. 정상적으로 갔다면 이런 칭찬을 해줘야 되는 문제고 예. 그러나 충분히 갈 수 있는 시간대 늑장을 부렸다. 이건 처벌을 해야 되는 문제겠죠.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빨리 움직였고 또 세월호 이후에 가까운 시간 내에 빨리 갔다. 그리고 어제는 1차 먼저 갔는 팀이 예. 잠수사가 아니었지만은 무슨 뭡니까? 바로 선체에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예. 네. 들어가서 작업했잖아요. 굳이 정확하게 말하면 구조잠수사가 오는 게 맞지만은 예. 일반 핵인도가 조치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구조잠수사 좀 늦게 왔는 건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가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갔는데 늦게 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예. 현실적으로 구조적으로 우리가 모든 바다에서 일어나는 상황에서 30분 이내 1시간에 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다. 우리가 이런 문제는 그럼 차라리 뭐를 얘기하냐. 제가 추자도 사건 나오겠습니다. 안전처가 중앙에 사람을 키우지 말고 중앙을 비대하지 말고 예. 현장을 강화하라. 그 말은 뭐냐. 잠수사 4명이라도 긴급하게 출동할 수 있는 추자대에 배치시키라. 흑산도에 배치시키라. 제가 요구하는 건 그겁니다. 중앙에 10명, 20명 놓는 것보다 저 섬 구석구석에 초동 조치를 할 수 있는 예. 잠수사 몇 명이라도 배치시키라. 백령도에 몇 명 배치시키라. 제가 요구하는 그겁니다. 구조사의 입장에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현안 사고가 났을 때 수중작전의 전문가가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는 시간이지. 예. 예. 인천에서 아무리 빨리 가야 백령도까지는 시간이 제한됐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진 대장님께 방금 잠깐 세월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세월호 참사와 비교를 해서 나오는 보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이 세월호에 전 국민의 사실 트라우마가 좀 있는 상황인데 그때와 비교해서 정부 대응이 상당히 신속하고 빨랐다라는 보도도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현장에서 뭐 두 분 다 현장에서 정말 현장 일선에서 열심히 이렇게 뛰셨던 분으로서 이번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정부나 상급 부대는 항상 현장을 지원하는 개념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예. 뭘 보고를 받으려고 하면은 현장 일이 안 이루어집니다. 예. 그래서 정부나 상급 부대는 현장에서 어려운 것을 지원해주는 개념으로 항상 문제를 풀고, 그다음 현장에서 보고 늦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예. 선 조치 다 조치한 다음에 후 보고를 받아야지, 먼저 보고받고 후 조치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항상 상급 부대나 정부는 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받고 뭐가 부족한가 지원하는 개념. 지금 즉 현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런 정책들은 참 잘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이건 조심스럽게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언론 보도도 그렇고 정부의 여러 가지 실시간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것. 근데 이런 재난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과연 계속해서 청와대에서 하는 걸 항상 국민에게 알리고, 그리고 국민들과 언론 역시 청와대가 어떻게 하는지를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일단 사람과 하고 보는 게 먼저인 이 상황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는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현장에서 일하셨던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내가 경험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해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군이니까 얼마나 지휘계통이 칼겠습니까? 예. 그런데 구조작전을 할 때만큼은 상급자가 지금 어떻게든 어떻게 실시간으로 묻지를 않습니다. 예. 대신 현장에는 우리들은
기본 계획을 보고를 합니다. 나가기 전에 이렇게 구조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현장에서 중요한 종목을 일 보고를 합니다. 거기에서 위에 사람 궁금한 것만 물어보시지 실시간으로 어떻게 되냐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왜? 네. 현장을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 내 위에 작전사령관은 총장님이라고 해서 내만큼 더 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어차피 작전은 현장에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선배님도 했잖아요. 위에서 간섭을 하면 안 된다. 보고에 급급하면 안 된다. 예. 하는 이유는 물론 보고를 하지 말라는 뜻도 아니고 보고를 당연히 해야죠. 하는데 보고할 시간이 있고 보고 받을 시간이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계획대로 추진하는 대로 밀어주는 것이 위에 사람들이 할 일이고 고초를 타고서 할 일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에 관한 한 재난에 관한 한 특히 바다에 일어난 재난에 관한 한 우리 뭐 정부나 정부 기관이나 우리 상급 부서에서 소환 지도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건 좋은데 예. 이것이 자칫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부담이 되거나 혹은 심리적인 압박이 된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도 낚싯배 사고였고요. 낚시를 즐기는 인구가 참 많다 보니까 점점 더 많은 분들이 바다로 나가고 계신데 우리가 좀 안전 불감증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전문가로서 당부 한마디 해주시죠. 네, 낚시 참 좋습니다. 참 그 여가 활동도 즐기고 굉장히 좋은 건데 그 이면에는 대단히 위험하다. 지금 낚싯배 돌고래 사고 2015년도 또 이번 사고 항상 안전은 자기가 지켜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어떠한 이런 그 위험한 어떠한 레저 활동은 좀 고려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보고 항상 안전에 대해서 인식을 갖고 내 생명, 내 목숨은 내가 지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예. 현실이 부딪히면 뭐가 다른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전부 다 영시업자들입니다. 네. 낚시를 하거나 낚시를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혹은 관련 부서에서 규제를 만들지 않으면 안전 규정을 만들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안전사고 났으면 안전 규정이 나와야 되죠. 그것이 안전 규정을 나도 지금 안전사고 났을 때 전부 다 국민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예.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은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좀 풀어주라. 예. 이건 우리가 너무 힘들다. 왜 그것까지 해야 되느냐. 우리가 낚시배를 하는데 꼭 뭐를 챙겨야 되나 뭐를 챙겨야 되나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보호를 받는 부서 입장에서는 참 애매한 겁니다. 난감하게. 예, 이걸 안 들어줘서 어떻게 국민이 민원 아닙니까? 예. 이 민원도 들어주나. 이런 문제가 도대체 자문을 갔을 때 생각했습니다. 나는 안전을 주로 않습니다. 단호하게 안 한다. 규제는 강하게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부서를 그걸 보고받고 해결해야 될 부서는 사실 우리 안전만 강조하는 건 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아까 선배님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인 국민의 그런 안전은 어떤 불편도 감수해야 된다. 또 경비도 감수해야 된다. 예.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내 좀 불편하다고 안전 피해가고 좀 그래서 안전 풀어주고 하면은 이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십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진교중 침몰 선박 인양 전문가 그리고 정운채 전 해군 해난 구조대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